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안심하곤 하죠. 늘 당연하게 지켜온 전통, 믿고 의지했던 울타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있다면 어떨까요?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평생 제삿날이면 목숨처럼 챙기던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여행을 가자고 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의 꿈속 절규, 그리고 다음날 TV 속보에 비친 끔찍한 장면까지. 한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식당은 그리 크지도 않았지만 점심때만 되면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로 북적였죠. 저는 늘 가게 한쪽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끄적이며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대화를 기동량처럼 들으며 자랐어요. 아저씨들이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와 소주잔에 부딪히며 풀어내던 이야기는 늘 생생했어요. 허리 아파 죽겠다. 오늘은 품삯이 얼마다. 누가 안전모를 안 써서 사고 날 뻔했다. 반장이 돈을 떼먹었다.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람 죽이겠다.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죠. 어떤 날은 자잘비를 착복한 건설사 욕을 입에 침 튀기며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누구네 딸 대학 붙었다더라는 말에 다 같이 박수치고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축하하기도 했어요. 저는 숙제하는 척 하면서도 귀는 늘 쫑긋 세우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들은 이야기들을 일기에 적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들 얘기 너무 재밌어. 맨날 싸우다가도 금방 웃고 또 금방 욕도 하고. 그래도 네가 너무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 어른들 사는 얘기라서 너한테는 좀 험한 말도 많어. 근데 저 얘기들 다 내가 적어두면 나중에 글 쓸 때 도움되지 않을까? 아유, 얘가 벌써 그런 생각을 다 하네. 참, 우리 딸 별나다 별나. 그렇게 자란 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몸에 밴 아이가 되었어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나름 재능도 있었죠. 그래서 작가가 될까 고민하던 저를 보며 담임 선생님은 너는 세상사에 관심도 많고 정의감도 있으니까 신문 방송학과에 가서 신문 기자를 해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고 그날 이후로 제 장래희망은 기자가 되었어요. 선생님, 저 같은 애가 진짜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남 얘기에 귀 기울일 줄 알잖니. 남 얘기 귀찮아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넌 궁금해하고 기록까지 하잖아. 기자가 딱이지. 근데 기자는 무섭지 않아요? 큰 사건도 다뤄야 하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무지 소심하고 겁도 많은데. 그렇지. 무섭고 힘든 일이지. 하지만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보탬이 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알 수 있어. 선생님의 말씀처럼 결국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에 다니던 시절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지요. 엄마는 늘 바쁘게 살았고 본인 건강은 늘 뒷전으로 미루셨던 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챙겼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병이었는데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저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 가게 열고 손님들한테 잔소리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네 글로 세상에 보탬이 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엄마는 하늘에서도 네가 늘 자랑스러울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갈 때 아니잖아. 응? 나 아직 엄마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엄마는 우리 민종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네 글로 네 길을 당당히 걸어가. 알았지? 그 말은 엄마의 유언이 되었고 제 삶을 붙잡아준 등불이 되었어요.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며칠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울다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네 글로 세상에 보탬이 되라. 그 말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이 제 등을 밀어주었고 결국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세상에 보탬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는 다짐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후 몇 년이 흘러 저는 지역 신문사에 들어가 기자가 되었어요. 작은 신문사였지만 첫 출근 날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사로 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몰랐어요. 신문사 생활 초반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기자로서 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처음에 포부는 컸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기사를 쓸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큰 신문사가 아니다 보니 제가 맡게 되는 건 대부분 단순한 사고 기사나 동네 소식 취재였거든요. 교통사고, 분신물 신고, 작은 축제 소식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늘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담고 싶었어요. 선배, 저는 그냥 사고 몇 건 나열하는 기사보다 사람들 얘기를 좀 더 넣고 싶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은 더 배우려는 선배들 뜻이겠거니 하고 내공을 좀 더 키워봐. 그렇게 선배 말대로 내공을 키우며 기자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게 운명과도 같은 단독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역 외곽에 불법 음식물 재활용 사료 공장이 있다는 제보였지요. 그 사료를 먹은 반려동물들이 같은 병에 걸렸다. 집 앞 하천에서 이상한 거품이 올라온다는 주민의 말이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넘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곧장 취재를 시작했고 처음엔 공장 주변만 돌아봤는데 멀리서도 악취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하천엔 정체 모를 기름때와 썩은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때까진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과장님, 여기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악취가 이렇게 심한데요. 민원은 늘 들어오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넘어가곤 했어요. 사업장 측에서도 은근히 힘이 있고. 힘이 있다뇨? 불법이 이렇게 뚜렷한데요. 그러니까 기자님 같은 사람이 나서줘야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만만치 않어. 저는 며칠 뒤 몰래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런 가공도 없이 쏟아붓고 그것을 큰 솥에 끓여 사료로 만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파리와 바퀴벌레, 쥐가 들끓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스크 하나 없이 일하고 있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삽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퍼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요, 이렇게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시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린 장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만 해요. 임금은요, 제대로 받으세요? 가끔 늦게 줘요. 근데 여기 말 안 하면 다른 일 못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건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기자님, 조심해요. 우리보다 기자님이 더 위험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불이 서늘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공장 주변을 다시 돌다 보면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시선을 느꼈고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야, 네 신상 다 안다. 괜히 나대지 마라. 네 가족 얘기까지 다 알아. 누구세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말했지. 나대지 마. 끝까지 가면 넌 다쳐. 그 전화를 끊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었어요.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주민들의 제보를 더 모으고 과거 민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증거들이 저를 버티게 했지요. 그리고 그때 저를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현장을 관리하던 담당 공무원 중 한 명인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다른 공무원들이 대충 넘어가려 할 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필요한 자료를 내주곤 했죠.
이거 협조해 주시면 저도 목숨 걸고 취재할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일 그냥 덮는 거 저도 보기 싫어요. 기자님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처럼 기자도 아니고 그럴 의무도 없고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이고 기자님은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고. 남편은 실제로 저보다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했고 취재가 막힐 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용기를 주었어요. 어느 날은 취재하다가 공장 관계자들에게 들켜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야야 카메라 꺼. 사진 다 줘. 기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취재 중입니다. 이것까지 다 보도하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공무원 신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더 막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그냥 철밥통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구나. 그리고 결국 저는 단독 보도로 그 공장의 실체를 온 세상에 알렸지요. 신문에 제 이름이 선명히 박힌 기사가 나갔고 작은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죠. 공장은 즉시 폐쇄됐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처벌을 받았어요. 하천 복원 작업도 진행이 됐고 그 사료를 쓰던 업체들까지 줄줄이 조사받았고요. 선배,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 기사예요. 야, 이런 기사가 네 이름으로 나가다니 잘했다. 진짜 잘했다. 기자 인생 제대로 시작했네. 주민들이 저한테 우리 편 돼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던데요. 그래, 그게 기자는 보람이지. 이 맛에 기자한다 싶을 거다. 그 보도로 저는 기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무엇보다 그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취재가 끝난 후에도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요. 처음엔 자료 때문에 주고받던 전화였지만 점점 일상적인 안부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은 늘 차분했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기사 마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을 때는 도시락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아, 이거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언제 이런 걸? 밥은 먹고 다녀야죠. 기자님 쓰러지면 누가 기사를 씁니까? 그렇게 남편의 존재는 제 일상에 스며들었고 연애로 발전했어요.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제가 늦게 퇴근에 들어오면 수고했다며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기사 하나를 써도 꼼꼼히 읽고 응원해 줬어요. 주변에서는 저런 남편 만나서 기자 생활 오래 하겠다고 부러워했고 저 역시 남편이 있어 세상 어떤 고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였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제사에서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지만 시가의 제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시가는 큰 집이었고 제사만 되면 온 친척이 다 모여드는 대규모 행사였지요. 집은 그리 크지도 않았는데 십수명이 빼곡히 들어찼고 음식 준비만 꼬박 사흘이 걸렸어요. 여자들은 부엌에 붙들려 앉아 꼼짝없이 일을 해야 했고 저도 새벽부터 전 부치고 탕 끓이고 나물을 무치며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부엌은 뜨거운 기물로 가득했고 기름 튀는 소리와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뒤엉켜 머리가 지끈거렸죠. 어머님, 전을 이렇게 많이 부쳐야 하나요? 벌써 산더미인데요. 예, 제사라는 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야. 모자라면 안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조상들이 노하신다. 근데 이렇게 많으면 손님들이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조상님 앞에 차리는 건 먹고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차릴 땐 풍성하게.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저는 전날 밤부터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을 했고 제사상 차리고 손님들 밥까지 챙기고 나니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대규모 제사의 강도에 완전히 녹초가 됐고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다른 여자들은 이미 몇 년을 겪어온지라 체념한 듯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몸이 탈진을 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았죠. 그래도 첫 제사는 처음이니까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사가 들어왔고 그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사를 꼭 자정에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은 초저녁에도 많이들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친정도 원래는 자정에 하다가 8시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도 원래 양반집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한다던데요. 저희도 조금만 간소하면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근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 집은 대대로 자정에 올려왔다. 조상 앞에 허투루 하는 법이 어딨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 말한 건 아닌데요.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안 된다고. 이게 집안을 지켜온 방식인데 무슨 계집년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고 함부로 말을 해. 근본도 모르고.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마치 제가 조상을 욕이라도 한 것처럼 호통을 치니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고 다른 가족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그때 시아버지가 옆에서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요즘 세상에 다들 간소하게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괜히 애를 잡을 필요가 있나? 당신은 조용히 해요. 며느리 앞에서 왜 내 말을 흘려듣게 만들어? 이건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고 며느리는 당연히 따라야지.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일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조금은 생각해줘야지.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제사란 게 그런 거니까. 참 요즘 며느리들은 고생 하나 안 하려 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사가 자신의 건의와도 직결된다는 듯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지요. 시가의 제사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요. 시어머니에게는 집안 권위를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요. 제사라는 이름으로 집안 여자들을 부엌에 붙잡아 두고 작은 말조차 용납하지 않는 모습에서 앞으로의 길이 절대 순탄치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강하게 느꼈죠. 그날 이후 제사 준비는 제게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언제든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전쟁터 같았어요.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했고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근본 모른다라는 비난이 날아왔죠. 조상 앞에 바치는 제사라기보다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의 충성심을 시험받는 자리가 돼버린 거였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나 진짜 끔찍해. 내가 최대한 엄마랑 얘기해 볼게. 일단 이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항상 그렇게 넘어가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 여자들이 노예야? 미안해. 엄마도 원래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갈수록 고집이 더 심해지셔서.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한숨만 쉬었고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사를 무기로 집안을 쥐락펴락했고 다른 가족들조차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 모든 상황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슬쩍 잡더니 웃는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예, 이번에 우리 절에서 큰 기도회를 하는데 기사 하나 내줄 수 없니? 절 이름도 좀 알리고 신도들도 모집하게. 기도회요? 어떤 행사인데요? 지역 안녕기원 100일 기도 회향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절하고 떡도 나누고 사진도 몇 장 찍고 그래. 간단한 거니까 신물에 한 줄만 실어주면 돼. 시어머니가 동네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종교가 딱히 없었지만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절에 가본 기억이 많아 절에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에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동네 한켠에 있는 작은 암자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대단한 불사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듣기로는 신도들 모여 절 한 번 하고 떡 나누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문사 내부 기준이 떠올랐어요. 원칙적으로 종교단체 홍보성 기사는 취재 대상이 아니었고요. 공익성이나 사회성이 있거나 시민 참여가 넓게 확보될 때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종교 행사는 저희 신문사에서 원칙적으로 다루질 않아서요. 공익성이 뚜렷해야 하는데 이번 기도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유료 광고나 독자 투구라는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니 누가 뭐 돈 내고 광고한대. 기자라고 있는 게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죄송해요, 어머니. 홍보성 기사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기자로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기사면 기사여야 하고 홍보문은 쓸 수가 없어요. 에이구 참, 요즘 가뜩이나 절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 좀 많이 와서 속 시끄러울 때 달래고 그러면 좋지 않니? 그게 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더 이상 웃지도 않고 입술을 꾹 다물더니 대번에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니?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다시 한번 단호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겉으로라도 상냥하게 굴던 사람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으며 제 흠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 나물이 왜 이렇게 물렁하냐, 전을 왜 이렇게 붙이냐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먹는 모양새가 왜 그러냐, 젓가락질 소리가 시끄럽다 하며 타박을 했어요. 국그릇을 상에 올리다가 손이 조금 떨리면 어른 앞에서 손을 왜 그렇게 떤다니 라며 혀를 찼죠. 당신 어머님이 요즘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그 기사 거절한 뒤로 나한테 계속 트집만 잡아. 아무리 기자라도 원칙은 있는데 어떻게 홍보 기사를 쓰냐고. 에이, 그것 때문에 그러실까? 아니야, 분명히 그거야. 그것 때문이 맞다고. 한 번은 시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시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늘처럼 북적였고 저는 상인들과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잡담이 좀 길어졌죠.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상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얘가 기자라서 그런지 콧대가 좀 있어. 말하는 게 아주 치만 잘났어. 어머님. 얘 내가 틀린 말 했니? 너 늘 그랬잖아.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아이고, 고부간에 그래도 같이 장도 보러 오고 보기가 좋네요. 상인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얼버무렸지만 저는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농담인 척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투가 더 불쾌했거든요. 게다가 같은 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기자라서 한 줄만 써주면은 절이 많이 살아날 텐데 원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융통성이 없어. 아이고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기자라면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살님들한테 괜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창피만 당했네. 저는 그 순간 바닥에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기자로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마치 무정하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던 걸 얻지 못하자 그 화살을 고스란히 제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와 있을 때면 항상 긴장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콧대 높다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입을 닫게 됐고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트집은 생활 전반으로 번졌고 그 수준도 점점 더 유치해졌어요. 제가 밥상을 차리면 숟가락을 왜 그렇게 놔두냐는 소리가 돌아왔고 빨래를 널면 저렇게 널면 금방 구겨진다는 잔소리가 날아왔어요. 때론 제 말투나 눈빛까지 문제 삼아서 며느리 눈이 왜 그렇게 싸납냐는 황당한 지적까지 하곤 했죠. 속셈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지냈죠. 다행히 남편이 엄마 말은 그냥 무시해. 괜히 받아주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모진 소리 듣고 마는 게 낫다. 라며 위로해줬고 시어머니가 말하면 슬쩍 화자를 돌려주는 덕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시아버지께 드리라며 전통술 한 병을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드리려고 시가에 갔다가 우연히 안채 옆에 창고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보게 됐어요.
원래 그 창고는 쌀자루나 김장도구 같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요상하게도 그날따라 안에서 낯선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라는 직업병도 있고 호기심이 동해 안을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낡은 상자 몇 개만 쌓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아니 이상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붉은 천에 쌓인 북, 금박이 덫을 든 종이 인형, 수추로 얼룩진 부적 뭉치까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봐도 무당들이 굿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지나다가 저기 문이 열려 있어서.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그거를 왜 뒤적여, 부정타게? 저는 뒤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스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다. 괜히 너 입 밖에 내지 마라. 근데 북이랑 저런 거 또 저런 거는 절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용품은 아닌데. 아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니 냅다 문을 닫고는 제 앞으로 버티고 서서 한마디라도 더 묻는 걸 막으려는 듯 눈을 아주 부릅떴어요. 저는 당황해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만약 저희 주지 스님이 쓰는 물건이라면 경전이나 불상, 불단 용품이어야 하는데 그건 명백히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도구였거든요. 게다가 왜 하필 시모집 창고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 집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등골이 오싹했어요. 대낮에도 문틈으로 그 붉은 천에 쌓인 북이나 종이 인형이 다시 보일 것만 같아 괜히 눈길이 갔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평생을 두고 제사를 목숨처럼 챙기던 시어머니가 명절을 앞두고 느닷없이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제 길을 의심했잖아요. 제삿날 명절날만 되면 온 집안 여자들을 부엌에 세워두고 자정이 아니면 조상이 노한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사람이 입가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올해는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이런 기회 또 없다. 다 가자꾸나 하니 저는 물론 다른 식구들도 어안이 벙벙했죠. 엄마, 진짜야? 농담 아니고요? 농담 같니? 다들 힘들게 일했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거야. 아유,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엄마, 제사 생략한다는 말 진심이야? 평생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 우리 집 여자들도 힘들어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다 같이 쉬자고. 다른 식구들은 황당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웬 떡이냐 싶었는지 혹시나 시어머니 마음이 바뀔까 얼떨결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가 들떠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왜 갑자기 여행을 가자 했을까, 제사를 생략하면서까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평소 같았으면 저도 신나게 짐을 쌌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창고에서 본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오질 않았어요. 당신 왜 이렇게 뒤척여? 내일 일찍 출발인데 잠 좀 자. 그냥 이상해서. 어머님이 제사를 빼먹고 여행을 가자니 뭔가 납득이 안 돼. 에이,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당신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하니까 배려해 주시는 거겠지. 아니야, 느낌이 이상해. 자꾸 창고에서 본 게 떠올라. 그 붉은 천, 부적, 그게 그냥 잊히지가 않아. 그 얘긴 그만하자. 괜히 더 불안해져. 남편은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더 깊은 불길함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엄마가 제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생전에 제 꿈에 나타나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꿈에 나온 거예요. 엄마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잔뜩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길로 제 어깨를 붙잡더니 절규했어요. 민정아, 이번만은 따라가지 마라. 제발 내 말 들어라.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말 명심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꼭 엄마 말 들어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도 절실하고 애타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두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차에 오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남편은 출발 직전까지도 제 눈치를 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아유, 엄마가 또 뭐라 하실 텐데. 당신 혼자 남으면 더 곤란할 수도 있어. 아니, 이번엔 못 가겠어. 가슴 깊은 데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올라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네. 그럼 내가 남아줄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같이 빠지자. 안 돼. 당신까지 빠지면 어머님이 난리 날 거야. 그냥 나 아프다고 둘러대줘. 부탁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잘 둘러대 볼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그냥 꼭 무사히 다녀와. 결국 저는 집에 남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집은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도리어 더 무거워졌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창문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온몸이 움찔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죠. 그러다 연휴 첫날 TV를 켰다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네요. 화면에 땡땡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 발생이라는 자막이 번쩍였고 이어서 전복된 승합차가 처참히 찍힌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차량은 다름 아닌 우리 시가 식구들이 타고 간 차였거든요. 안 돼. 제발 아니어야 해. 이번 사고로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충격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화면 속에서 하얀 담요에 덮인 사람들이 실려나가는 장면에 숨이 막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정신을 붙잡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족들이 아프다고 울부짖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가운데 전 간신히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어디 다친 거야? 아니야, 걱정 마. 그냥 팔만 좀 부러졌대. 큰 문제는 아니래. 걱정 마. 여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대. 그래도 얼마나 놀랐을까. 아무튼 다행이야, 정말. 다행히 다른 친척들도 골절이나 타박상 정도뿐 크게 지장을 입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만약 내가 그 차에 함께 탔더라면, 엄마의 꿈속 경고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사고 경위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처음엔 단순 사고로 보인다고 했어요.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하면서 그 뒤로 연쇄 추돌이 이어졌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현장 감식을 마친 교통조사계 형사가 나지막이 흘린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브레이크 라인 상태가 이상한데요. 정비 흔적도 석연치 않고요. 이건 그냥 미끄러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는 정기 점검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정비 기록하고 실제 상태가 안 맞아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네요. 저는 형사의 말을 곱씹으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니.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지요. 보험조사관이 투입된 거예요. 사고 차량과 가족들 앞으로 가입된 보험 내역이 워낙 거액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가족분들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다수 있어요. 가족분들 중 아신 분 계세요? 네? 보험요? 저희는 아는 게 없는데요. 내가 모르는 보험이 이렇게 많다고? 시점이 수상합니다. 가입된 날짜가 사고 직전 1년 사이에 몰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도 모르는 보험이 왜 이렇게 많이... 게다가 차량 브레이크 라인에 절단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 파손이 아니고 사람이 고의로 손댄 흔적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조사관은 차량 정비 기록까지 대조하며 더 깊은 수상한 정황들을 잡아냈고 결국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 전날
차고에 들어가 차량 밑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차량 브레이크 라인을 어머님이 손댄 게 확인됐습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런 걸? 설마, 그럴 리가.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제사와 조상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가 가족을 태운 차의 브레이크를 끊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수사가 깊어지자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 일에는 또 한 명, 시어머니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르던 절의 주지 스님이 연관돼 있었어요. 스님이요? 아니 그분이 왜? 그 절 정식절이 아니더군요. 그 스님이라는 사람 정식으로 수계받은 승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외지에서 떠들다 절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만 깎은 가짜 승려. 한마디로 땡중이죠. 수사 기록을 들을수록 충격은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단순한 열성 신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땡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은 바람을 피는 걸로도 모자라 절에 들어오는 보시금을 개인 주머니에 넣고 어수룩한 노인을 상대로 무당 흉내를 내며 굿 비슷한 행사를 벌여 돈을 갈취했어요. 며느리분이 창고에서 보셨다는 물건들 다 여기서 쓰던 것들이더군요. 붉은 천, 부적, 북, 인형. 불교 의식 용품이 아니라 불법 굿도구였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본 게 맞았던 거네요? 왜 집에 그런 게 있나 했더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가. 둘은 신도들을 속여 모은 돈으로 도박과 유흥을 즐겼고요. 모텔과 캬바레, 카지노 등의 출입 기록까지 줄줄이 드러났어요. 그 추잡한 흔적들은 두 사람의 부정관계를 가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돈줄이 막히자 마지막 수를 쓴 겁니다. 가족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명절에 모두 한 차에 태워 고속도로에 나가게 한 뒤에 사고를 가정해 보험금을 탄에 도피하려던 계획이었어요. 그럼 우린 모두 보험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형사님?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정비 내역까지 모든 게 의도적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보험조사관의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정비 내역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 조작의 흔적이라는 문장이 굵게 박혀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들으며 몸이 떨려 말을 잇질 못했어요. 평생 제사와 조상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사이비와 땡중과 어울려 집안을 파멸로 끌고 갔다는 진실은 허망하고도 분노스러웠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다른 가족들 역시 조사실 한쪽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내가 옆에 살면서도 하나도 몰랐다니. 내 눈이 멀었구나. 다 내 불찰이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보? 그 자리에서 모두가 무너져 내렸어요. 충격과 분노, 허망함이 뒤섞여 아무도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머릿속으로 엄마의 꿈속 절규가 맴돌았지요. 이번만은 따라가지 마라. 그 경고가 아니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수사와 재판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경찰은 브레이크 라인의 절단 흔적, 정비소 직원들의 일관된 증언,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와 땡중의 통화 기록까지 모두 다 확보를 했죠. 특히 사고 직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어요. 메시지 내용 보시죠.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끝나면 다 우리 거다. 돈 가지고 도망가자.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사랑의 도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도피라니. 엄마가 저런 말을. 그 땡중이랑. 경찰은 곧바로 시어머니와 땡중 사기꾼을 구속했어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상상을 뛰어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수년간 그 땡중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며 저를 발판으로 삼아 신도들에게 돈을 뜯어왔고요. 굿비용이라며 수백만 원씩 요구를 했고 어수룩한 노인들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겠다, 자식이 잘 되게 해주겠다며 속여서 돈을 받아냈죠. 뒤늦게 사기를 알게 된 신도들이 단체로 둘을 고소했고 피해자 수는 십수명에 달했어요. 재판장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엔 억울하다며 발뺌을 했어요. 아유, 저도 속은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스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존경하는 스님을 그냥 믿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영수증과 계좌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수년간 돈을 빼돌리며 본인 명의로 사용한 흔적이 차고 넘칩니다. 속은 게 아니라 공범이었죠. 아니에요, 금사님. 저는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몰랐다고요.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고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직접 굿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차례대로 공개되자 변명은 더 이상 소용없었어요. 법정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숨죽여 판사의 입을 바라봤죠. 가족까지 위험으로 몰아넣으며 사리사욕을 챙기려 한 것은 참혹한 패륜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려 신도들을 기망하고 결국 보험 사기까지 공모한 죄는 증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땡중 사기꾼 역시 횡령 사기, 살인미수 공모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돼 교도소로 끌려갔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법정 바닥을 내려다보며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끝난 직후 복도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당신이랑은 끝이야. 이런 짓을 하고도 계속 내 얼굴을 볼 생각은 아니겠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끝이 이 모양인데 뭔 기회가 더 필요해? 이제 끝났다고 이 여편네야. 시어머니는 눈물과 욕설을 뒤섞으며 매달렸지만 시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수십 년 이어온 부부관계도 한순간에 종지부를 찍게 된 거예요. 신우이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팔아넘기려 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를 태운 차 브레이크를 끊었다니. 저도 아직 믿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가씨.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잖아. 남편은 더 무너져 있었어요. 사고 이후 줄곧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만 보면 같은 말만 반복했거든요. 내가 미안해.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잖아. 정말 미안해. 그건 당신 잘못 아니잖아. 왜 자꾸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해. 아니, 엄마가 저지른 죄를 왜 당신이 짊어지려고 하냐고. 우리 둘이 앞으로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 응? 남편은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지만 전 남편의 그 눈물을 보면서 이 사람마저 잃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같이 시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친척들에게 전해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누이조차 이제 엄마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며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은 채 완전히 고립된 신세가 되었어요. 평생 제사와 조상을 내세우며 집안을 휘두르던 권위는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외면뿐이었죠. 시어머니와 땡중 사건은 단순히 한 집안의 추문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갔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제 이름이 기사에 거론되는 게 두려웠어요. 낯선 시선, 곱지 않은 소문,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삶을 휘젓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히려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제 두려움을 눌렀어요. 이 일은 내 개인사로 끝나선 안 된다. 같은 피해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결국 사이비 종교 범죄를 본격적으로 추적하는 기획 취재에 뛰어들었죠. 사이비 집단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돈과 권력만을 쫓는 집단이었어요. 신도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내고 암 환자에게는 이 기도만 드리면 낫는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아이의 장례를 미끼로 조상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며 그 비용을 요구했죠. 전 이런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어요. 피해자들을 찾아가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제 노트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할머니 한 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남편이 병들었을 때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내 전 재산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겠다더니 집까지 빼앗아 갔어요.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겨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창피스러워서 다들 우리를 욕할 거예요. 저도 직접 겪어봤어요. 숨기면 또 누군가 피해를 입습니다. 용기 내주셔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득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젊은 부부는 아이 공부를 잘하려면 굿을 해야 한다는 말에 수백만 원을 바쳤다고 울분을 토했고, 한 청년은 아픈 어머니를 살리겠다며 기도비를 냈는데 결국 돈만 잃고 어머니도 떠나셨다고 흐느꼈어요. 전 그렇게 하나하나 녹취를 하고 계좌 내역을 확보하며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나갔지요.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어요. 밤중에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고요. 괜히 나대지 마라. 가족이 무사할 거라 생각하지 마.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멈출 생각 없습니다. 더 협박할수록 더 쓸 거니까 괜한 헛수고 마시라고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그럼 후회하게 해주지.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저를 움직였어요. 시어머니와 땡종 사건을 겪으며 더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몇 달간의 취재 끝에 제 기획 취재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첫 회가 나가자마자 지역사회가 또 술렁였어요. 독자들의 분노는 뜨거웠고 추가 제보가 쏟아졌죠. 나도 당했다. 우리 가족도 피해자다. 라는 연락이 이어졌고 경찰은 기사 내용을 근거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결국 여러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재기할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기자로서의 사명과 제 개인의 삶이 하나로 맞닿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 이 펜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꿈에서 엄마가 제게 했던 절규가 제 운명을 바꿨죠. 민정아, 이번만은 따라가지 마라. 제발 내 말 들어라.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시어머니가 몰아넣은 차에 몸을 실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엄마 길 촛불 흔들리는 제사상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없었을 거야. 덕분에 살아남았고 생존했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 구하고 있어. 고마워요, 엄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지금도요 저는 기자로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며 누군가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네, 때로는요 지치고 두렵지만요. 엄마의 목소리, 남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가 쌓아온 글들이 저를 붙잡아주곤 하죠. 저는 이제 더는 과거의 굴레에 묶이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언젠가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때 그 시작에 제가 있기를 바라며 펜을 듭니다. 저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당부이자 제가 살아남아 지켜야 할 제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제가 배운 건 단순했어요. 겉으로는 전통과 믿음을 내세우고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도 그 본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껍데기를 쓴다 해도 약자를 희생시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똑똑히 봤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아요. 제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고 누군가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기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